감히 그 천박한 손으로 우리 귀한 장손을 안아? 당장 그 더러운 솜 치우지 못해? 짝하는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친정엄마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무너진 저를 살리겠다고 평생 일군 식당 문까지 닫고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제 안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친정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던 그 알량한 권력과 돈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축복해줘야 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다 듣는 앞에서 대놓고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 눈이 삐었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말아서 파는 집 딸년 카당치도 않은 걸 데려왔으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옆자리 친척에게 속삭였고 그 못된 목소리는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와서 꽂히는 것 같았지만 워낙 사는 형편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저와 친정엄마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멸시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만 모였다 하면 제 손목을 다짜고짜 붙잡고 흔들어댔어요. 너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어디 이런 부잣집에 발가락이라도 들이밀었겠니? 평생 고마운 줄 알고 엎드려 살아야 돼. 알아? 그럴 때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어색하게 헤헤거리고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웃음이 시어머니의 독한 말보다 더 서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버티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이틀 동안이나 끔찍한 진통을 겪은 끝에 겨우 아들을 낳았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이 까무러칠 정도로 힘든 난산이었어요. 하지만 병실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피덩이 같은 갓난아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애 낳았으면 됐지. 뭘 그리 죽는 소리를 내고 누워있어? 시집온 며느리가 대를 이을 애 하나 낳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유난은 유난이야. 그 얼음장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콱 내려앉으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산후조리원 구경은커녕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밤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으며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조차 모래를 씹는 것처럼 버거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눈물만 흘리는 저를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결국 생계인 국밥집 문을 닫아 걸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애기 보는 거 다 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몸 추스르는 데만 신경 써. 평생 시장에서 거칠어진 엄마의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쓸어내릴 때 저는 비로소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사흘 내내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기저귀를 갈며 정성으로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쾅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마침 앞치마를 두른 친정엄마가 칭얼대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어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타는 것처럼 시뻘개졌어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구두를 신은 채 성큼성큼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굴러먹던 더러운 손으로 감히 우리 집안의 귀한 장손 몸에 손을 대? 당장 그 손 안 치워? 친정엄마는 갑작스러운 날벼락 같은 호통에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품에 안긴 아기를 덮고 끌어안았습니다. 사부인, 진정하세요. 우리 지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제가 잠시 도와주러 온 겁니다. 목소리 크면 애기 놀라 자지러지니까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친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시장바닥 천박한 기름 냄새 풍기는 손으로 애를 만져? 애가 이 모양 이 꼴로 칠할 발광을 하며 우는 거 아니야? 당장 이리 내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짝하는 굉음과 함께 친정엄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는 피할 겨를도 없이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방에 누워있다가 뺨 때리는 소리를 들은 저는 맨발로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엄마의 핏기가 신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괴성이 목소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숨에 달려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엄마의 등 뒤로 아기를 얼른 넘겨받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악을 쓰며 날뛰는 시어머니의 두 팔을 붙잡아 온 힘을 다해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이 인연이 미쳤나? 감히 시애미 몸에 손을 대? 이거 안 놔? 이 못 배운 집구석년이 어디서 행패야? 중심을 잃은 시어머니는 현관바닥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틈에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기저귀 가방에 아기 분유, 젖병, 옷까지 그리고 엄마의 짐가방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신없이 쑤셔 넣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다리를 부여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완전히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고함치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내팽개쳐 둔 채 울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겨우 잡아탄 택시 안에서야 엄마와 저는 겨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익숙한 시장통 냄새가 코끝에 닿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꽁꽁 싸들고 부어오른 엄마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마. 응? 이 엄마가 못나서 그래. 다 이 애미 죄야. 너를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지 못한 게 다 이 애미 죄야. 애미 죄. 엄마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자 저는 가슴속 깊이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가 왜 못나?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최고인데 저 여자가 뭔데 감히 엄마를 때려. 내가 다 끝낼 거야.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내 손으로 반드시 끝장내고 말 거야. 그날 밤 저는 나란히 잠든 아기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남겨진 짐을 마저 챙기기 위해 신혼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는 어젯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눈이 뒤집혀 달려온 남편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어요. 너 정말 돌았구나. 산 우울증인지 뭔지 걸려가지고 미쳐 날뛰더니 이젠 우리 귀한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대? 네가 감히 어디서 폭력을 휘둘러?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발밑에 사정없이 집어던졌어요. 당장 펼쳐봐. 이혼 서류야. 나 너 같은 인간이랑 더는 하루도 못 살아. 그러자 남편은 서류를 주워들더니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지저분하게 흩어졌어요.
이혼? 하, 웃기고 있네. 꿈도 꾸지 마.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몸만 꺼져. 대신 법대로 해서 돈 한 푼도 못 챙기게 알거지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귀한 아들 얼굴은 네가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어디 감히 누구를 상대로 이혼을 들먹여? 남편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고는 현관문을 부서질 듯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가방에 다시 담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집 우편함에는 두툼하고 딱딱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남편이 돈을 쏟아부어 유명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보낸 소장이었습니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아이 양육권도 빼앗고 재산도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내겠다는 추악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종이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단 1분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젖먹이 아기가 새근새근 잠든 천사 같은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마른 입술을 피가 나도록 꾹 깨물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미약한 내가 저 어마어마한 부자 시댁을 상대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노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법원에서 당장 나오라고 날아온 출석 요구서를 손에 쥔 지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쁜 놈들에게서 내 아이를 지켜줄 변호사를 구할 돈을 마련하려고 결혼 전에 친정엄마 몰래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부터 눈물을 머금고 깼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돈을 다 털어봐야 서울 큰 변호사들 상담료 몇 번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바닥날 적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아직 목도 못 가는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꽁꽁 들쳐업고 은행 문턱이 닳아 없어지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소득도 없고 내세울 집 한 칸 담보도 없는 제게 큰돈을 빌려주겠다는 은행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제가 낸 서류를 차갑게 돌려주며 아주 로봇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 이 조건으로는 저희 은행에서 대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텅 빈 통장만 손에 꼭 쥐고 터덜터덜 은행문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돈 많은 남편 쪽에서 선임한 떼거지 변호사들은 저를 완전히 매장해버릴 만큼 끔찍한 거짓말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차근차근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들른 작은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윤지우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지금 저쪽 대형 로펌에서 윤지우 씨를 정신이 아주 이상해서 제 자식까지 해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병원 다녔던 기록을 아주 살을 붙이고 부풀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면서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온몸이 아파 매일 밤 눈물만 흘렸던 그 불쌍한 엄마의 아픔이 이제는 내 자식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친정엄마가 있는 시장통에서도 비명 지를 만한 흉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독한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사람을 풀어 친정엄마의 국밥집 앞을 시커멓게 어슬렁거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문신을 잔뜩한 험상궂은 장정들이
가게 앞 평상에 하루 종일 껌을 찍찍 씹으며 죽치고 앉아 손님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시비를 걸어대니 마음 편히 와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겠어요. 며칠 만에 눈물이 나서 찾아간 엄마의 국밥집은 한창 불판이 달아오르고 손님이 미어터져야 할 점심시간인데도 파리만 윙윙 날리며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다 떨어진 마른 행주로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식탁을 닦고 또 닦으며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라 내쉬었습니다. 지우 왔어? 아휴, 어제는 하루 종일 꼬박 장사해서 겨우 국밥 5그릇 팔았어.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내 평생 이런 날은 또 처음이네. 단골들도 무서워서 가게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발길을 딱 끊어버렸어. 저는 그 힘없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난 놈 만나서 일을 이 지경으로 키우는 바람에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가게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잖아. 야,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런 못된 소리 절대 하지 마. 가게야 망하면 문 닫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세우면 그만이지만 너랑 우리 핏덩이 손주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 같은 보물이야. 그까짓 돈보다 네 몸뚱이가 100번 1000번 더 중한 법이야. 엄마의 거칠게 갈라진 손이 제 가녀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줄수록 저는 엄마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피도 눈물도 없는 남편은 틈만 나면 사람 염장을 지르는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를 뻔뻔하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싹싹 빌며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아들 유모로라도 취직시켜서 네 자식 얼굴은 보게 해줄 테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문자를 보며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주머니 깊숙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젖비린내 나는 갓난아이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골목골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온 동네를 유령처럼 헤맸습니다. 법원 앞 허름한 골목길에 수임료가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싸다는 곳이면 간판이 다 부서져가는 개인 사무실이든 지하방이든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억울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대. 상대가 대도시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 거대 로펌인데 우리 같은 구멍가게 변호사들이 붙어봐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바위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판해봐야 세대기 이길 확률이 단 1%도 없어. 괜히 없는 돈 길바닥에 버리지 말고 딴 데 가보시오.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 업힌 아기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지 앙앙거리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저는 결국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친정집으로 돌아온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어두컴컴한 현관문 앞에 대나처럼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 하나가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쪽에서 보낸 뱀 같은 변호인이었어요. 그 인간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누런이를 드러내며 서류 한 장을 내밀고는 아주 능글맞고 재수없는 목소리로 짓거렸습니다. 윤주 씨, 좋게 말할 때 고집 그만 부리시고 소송 다 취하하세요. 그리고 아이만 조용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늙은 어머님 국밥집 앞에 가 있는 양반들도 오늘 당장 싹 철수시키고 위자료 명목으로 통장에 돈 몇 푼 두둑히 꽂아드릴게요. 우리 서로 얼굴 붉히고 피곤하게 살지 말고 좋게 좋게 끝냅시다. 네? 저는 그 추악한 서류를 한참 동안 핏발선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더러운 돈 몇 푼 가지고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뺏어가고 우리 친정엄마의 피눈물을 사겠다는 그 인간들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에 속에서 불덩이가 웅크리다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두 손으로 가차없이 낚아채버려 그 자리에서 빡빡 소리가 나도록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당신 상전인 그 인간한테 가서 내 말 똑똑히 전해요. 돈으로 사람 목숨 짓밟고 우리 엄마 때린 거 내가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 대고 낱낱이 다 밝혀낼 거라고. 나 죽어도 내 자식 못 주니까 한 발짝도 못 물러선다고 전해요. 변호인은 코웃음을 치더니 발밑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구두굽으로 지저분하게 짓밟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악에 받쳐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당장 며칠 뒤면 법원 공무원들이 나와서 집안 사정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날인데 내 억울함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이 넓은 천지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불 위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보드럽고 어린 뺨을 손끝으로 만지며 밤새도록 사지가 뒤틀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 거대한 괴물 같은 시댁을 상대로 맨몸으로 들이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에 차가운 밤바람이라도 맞으려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시커먼 밤하늘을 보며 서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부르르 울려댔습니다. 전화번호도 뜨지 않는 수상한 번호였어요. 겁을 먹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 쪽 로펌 직원의 비열한 비웃음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윤주 씨,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렸네. 보아하니 돈이 없어서 변호사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모양인데 그냥 곱게 포기하고 애 넘기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괜히 힘없는 사람이 헛고생하면서 힘 빼지 마시고요. 전화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 못된 말을 끝으로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철장 난간을 두 손으로 부서져라 움켜쥔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 순간 품 안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내 아기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새끼는 저 악마 같은 인간들 손에 평생 시달리며 살아야 돼. 내가 엄마인데 내가 눈을 부릅떠야지. 저는 흩어졌던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어두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굳세게 밟으며 내 아이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친정엄마의 국밥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신을 한 험상궂은 장정들이 이빨을 까대며 가게 앞을 지저분하게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구석진 자리에 웬 젊고 반지르르한 여자 하나가 앉아 국밥을 먹으면서 그 엄악한 광경을 아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쳐다봤더니 다름 아닌 남편 회사 후배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회사 회식 자리에 잠깐 갔을 때 얼굴 도장을 찍으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 제 눈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불길한 의아함에 저도 모르게 걸음이 딱 멈춰섰습니다. 그 여자는 제 쪽을 슬쩍 흘끔거리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희희낙낙하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 커다란 기둥 뒤로 쥐죽은 듯 슬그머니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때마침 바람을 타고 그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귀에 토막토막 날카롭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오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직접 보고 있는데 진짜 거지가 따로 없어. 가게도 조만간 폭삭 망하게 생겼더라. 오빠도 여기 와서 같이 봤으면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통쾌했을 텐데 아깝다. 그러니까 그 이혼 서류 도장 찍고 그 여자 빨리 정리하면 우리 당장 살림부터 합치자. 응? 나 이제 오빠 눈치 보면서 숨어서 만나는 거 더는 서럽고 못 참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위로 날벼락이 쾅 하고 떨어지며 심장이 바닥으로 툭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라니, 살림을 합치자니. 귀에서 삐 하는 기분 나쁜 이명이 울리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저 악마들을 잡는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숨소리도 내지 않고 녹음 단추부터 꾹 눌렀습니다.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고 가게를 나서자 저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쿵쾅쿵쾅 세게 뛰는지 제 발소리가 들릴까봐 까치발을 들고 기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향한 곳은 남편 회사가 있는 강남의 으리으리한 빌딩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시멘트 기둥 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번호판까지 너무도 익숙한 남편의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그 여자 앞에 착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 놈은 주변 눈치도 안 보고 그 여자의 허리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닭살 부부처럼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이빨을 드러내며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쭉 풀려 기둥을 붙잡고 겨우 주저앉는 걸 버텼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이 완벽한 불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저 인간들의 목을 치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써야 한다고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장통 구석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가 험상궂게 생긴 직원에게 제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직원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쇠들, 저 인간들 차에 달린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랑 모텔 드나든 영상까지 확실하게 확보해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굳은 일은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돈 준비되겠습니까? 돈은 제가 사채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저 두 사람 노란한 더러운 증거란 증거는 시도 안 남기고 빠짐없이 다 모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아무도 모르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본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자지러질 뻔했어요. 봉투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불륜녀는 제가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방구석에 끙끙대던 그 힘든 시절부터 둘이서 수시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 희희낙낙 놀러 다녔던 것이었어요. 비싼 명품 가방을 주고받은 카드 결제 영수증과 침대 위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흥신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비밀스러운 종이 한 장을 제 코앞에 더 내밀며 목소리를 바짝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걸 하나 더 건졌습니다. 남편분이 새댁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쫓아내려고 그 대형 로펌에 수억 원씩 갖다 바친 돈 말입니다. 그 검은 돈이 다 시어머니 개인 비자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흘러나온 정황이 딱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혀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란 여자가 뒤로 몰래 빼돌린 더러운 돈을 가지고 자기 손주를 낳은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길바닥에 쫓아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 쥔 이 어마어마한 증거들만 보면 이제 재판은 다 끝난 승리 같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불륜 자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빈틈없이 엮어줄 똑똑한 변호사가 여전히 제 곁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피눈물이 묻은 무거운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고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사이 귀신 같은 남편 쪽에서 제 움직임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편지 한 통이 제 이름 앞으로 집에 꽂혔습니다. 제가 흥신소 사람을 지켜 두 사람의 뒤를 캔 것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몰래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사생활을 침해한 악질 범죄자로 몰아서 고소하겠다는 협박 공문이 아주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증거를 한 보따리 쥐고도 그 증거를 꺼내는 순간 제가 도리어 감옥에 갈 죄인이 되어버리는 징태양난의 외나무 다리에 선 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도 않아 경찰서에서 당장 형사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날벼락 같은 전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정엄마 앞에 서서 손에 쥔 경찰서 출석 통보서를 힘없이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약속된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손님 한 명 없어 썰렁하기 짝이 없는 친정엄마의 국밥집 구석대기에 앉아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꼼짝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바로 그때 문을 열고 웬 풍채 좋고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 하나가 제 앞으로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하얗고 깨끗한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제게 공손히 내밀며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혼소송과 형사재판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윤지호 씨가 지금 겪고 계신 억울한 사정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충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대출도 안 나오는 내 처지에 이런 비싼 변호사가 왜 왔나 싶어 영문을 몰라 명함과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윤지우 씨,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제가 돈 한 푼 없어서 고시원방 구석에서 끼니도 제대로 못 입고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던 제게 이 국밥집 어머님이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고기며 밥이며 가득 퍼담은 뜨끈한 국밥을 매일같이 몰래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 젖은 국밥 한 그릇 덕분에 힘을 내서 사법시험에 덜컥 붙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께 진 그 목숨 같은 빚을 갚을 때가 온 것 같아요. 부엌에서 뚝배기를 닦다가 그 소리를 들은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 앞치마에 급하게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는 남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아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휴, 세상에나. 그때 그 얼굴이 반쪽이 돼서 고시책 붙잡고 다니던 그 고시생 총각 자네였어? 아유, 반가워라. 그때 배가 고파 쓰러지려 하길래 내 자식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어머님, 그 고마움 한 끼를 제 평생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엄마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저를 올리는데 제 가슴 한구석에서 며칠 동안 얼어붙었던 피가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우리 엄마가 베푼 덕이 이렇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의리 있는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제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불륜 자료들과 남편 쪽 대형 로펌이 보낸 협박 편지들을 돋보기 보듯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우 씨,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부자 시댁놈들이 윤지우 씨를 스토커니 뭐니 하면서 몰래 따라다닌 죄로 엮으려는 거
이거 법적으로 눈꽃만큼도 성립 안 됩니다. 저들이 대형 로펌이라고 웃으대는데 제가 내일 경찰서 가서 그 얄팍한 콧대를 단번에 무너뜨려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정각 변호사는 제 든든한 백이 되어 함께 경찰서 조사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돈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우기자 우리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법정 구절을 들이대며 저쪽 주장이 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지 막힘없이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사이다를 들이켜온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쾅 덮으며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보니 윤지우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혐의가 없으니 이만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는 지난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날아간 듯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크게 흡하고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우리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오만한 시댁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남편과 붙어먹은 그 괘씸한 후배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기습적으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과 두 사람이 대낮부터 모텔을 드나든 시커먼 기록들이 빼도 박도 못할 핵폭탄급 증거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매운 카운터 펀치를 맞은 두 사람은 머리가 터질 듯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통쾌하고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지우 씨,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쪽 두 사람 법원에서 소장을 봤더니 이제 서로 네가 꼬셨네, 네가 돈을 썼네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서 원수가 됐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더 세게 밟아버리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남편이 회사 후배랑 눈이 맞아 조강지처를 벌이려 했다는 더러운 소문이 회사 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번듯한 애처가 행세를 하며 이미지 관리를 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똥통에 처박힌 꼴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승진으로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려던 것도 물거품이 되어 날아갔어요. 아들의 앞길이 막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 오망방자하던 시어머니가 백화점 상품권과 빳빳한 거액의 현금 뭉치를 가방 가득 싸들고 직접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거만한 눈빛으로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이봐, 고시생 출신 변호사 양반. 도대체 얼마를 주면 이 소송에서 손을 떼겠어? 3억? 5억?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이 돈가방 받고 조용히 빠져. 감히 누굴 상대로 돈 장난을 쳐? 그러자 우리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수억 원이 든 돈 봉투를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휙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들이 한 짓 단 하나도 빠짐없이 천하에 다 밝혀줄 테니 어디 돈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십시오. 시어머니는 얼굴이 대추빛처럼 시뻘개져서 숨을 씩씩거리며 쫓겨나듯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이불 위에서 새근새근 잠든 내 귀한 아기 곁에 누워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목을 조르던 무거운 두려움의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 목숨 걸린 싸움의 칼자루를 제가 손에 쥐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루하고 기나긴 재판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판결 선고 날을 딱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일로 평생 거칠어진 우리 친정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어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절대 안 울어.
내일 저 못된 인간들 앞에 당당하게 가슴 펴고 걸어가서 내가 당한 만큼 다 갚아주고 다 끝내고 올게. 그래, 그래야 내 새끼지. 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네 옆을 지켜줄 테니까 겁내지 마.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토닥였고 저 역시 그동안 흘렸던 억울하고 비참했던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꺼내 다리미로 꾹꾹 눌러가며 정성껏 주름을 폈습니다. 내일 당당하게 저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의 길을 죽여놓을 제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조용히 주먹을 쥐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법정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두툼한 서류를 넘기더니 이윽고 엄숙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본 법정은 남편의 파렴치한 외도와 시어머니의 잔인한 폭행,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은 온전히 어머니인 윤지우 씨에게 주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역시 윤지우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판장 망치 소리와 함께 판결이 끝나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우리 든든한 변호사님과 친정엄마가 양쪽에서 제 팔을 얼른 부축해 주었어요. 저만치 떨어진 피고인 자리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조차 감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듯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끝났어. 우리 정말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다 끝났어. 그래, 내 새끼. 아휴, 고생했다. 진짜 고생 많았어. 엄마와 저는 법정 한복판에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시어머니가 뒤로 빼돌린 탈세 비밀 작물을 들먹이며 저쪽 귀를 완전히 죽여놓은 덕분에 시댁 사람들은 감히 법원에 항소할 머리를 굴리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약속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군더더기 없이 현금으로 통장에 한꺼번에 싹 받아냈어요. 변호사님이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흐뭇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지우 씨, 이제 과거는 다 잊고 멋지게 새 출발하셔야죠. 이 귀한 돈 그냥 은행에 묵혀두지 말고 오롯이 윤지우 씨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값지게 쓰세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에 찍힌 수억 원의 숫자를 멍하니 들여다보는데 제 머릿속에 문득 친정엄마가 끓여주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그 퀴퀴한 시장 골목에 묻혀서 시어머니 같은 인간들에게 천박하다고 멸시받던 우리 엄마의 그 훌륭한 손맛을 이대로 방구석에 썩히며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엄마, 나 이 돈 미천 삼아서 엄마 국밥 가지고 큰 사업 한번 해볼래. 요즘 세상 좋잖아. 집에서 냄비에 넣고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국밥 말이야. 아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시장 바닥에서 파는 투박한 국밥을 돈 많고 까다로운 요즘 사람들이 누가 사 먹는다고 그래. 괜히 아까운 돈 다 날리고 길바닥에 놔앉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내가 그 맛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알릴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그 길로 시댁에서 받아낸 돈을 몽땅 투자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설비를 갖춘 작은 식품 공장부터 덜컥 계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을 기막히게 잡아낼 솜씨 좋은 음식 전문가들도 비싼 돈 주고 불러다가 매일 밤낮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위로라는 예쁜 이름을 단 첫 번째 국밥 제품이 세상에 짠하고 출시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먹던 그 깊고 진한 고기 국물 맛은 그대로 살리고 바쁜 현대인들이
5분만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까지 쏙 더했어요. 제품이 나오자마자 입소문은 무서운 번개 속도로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공장 기계를 밤새도록 돌리고 직원들도 새로 수십 명씩 뽑아야 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지만 매일 저녁 통장에 쩍쩍 찍히는 엄청난 매출 숫자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싹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6달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형 홈쇼핑 방송에, 그것도 가장 황금 시간대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고 쇼호스트들이 국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자마자 주문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울려댔어요. 그리고 단 30분 만에 준비해간 수만 개의 물량이 모조리 동이 나버렸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홈쇼핑 담당 직원이 대기실로 전화를 걸어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대표님, 대박입니다. 대박 전량 매진이에요, 매진.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엄청난 기록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봅니다. 다음 방송 날짜 바로 잡으시죠. 저는 그 한순간에 식품업계가 모두 주목하는 성공한 젊은 여성 대표로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성공을 함께 일군 공장 직원들과 처음으로 으리으리한 일식집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술잔을 높이 들고 고생한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쫓겨나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수십 개의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돈으로 사람 짓밟던 인간들아 보고 있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우리 아이는 이제 돈 걱정 없는 좋은 환경에서 아무 그늘 없이 무럭무럭 밝게 자라났습니다. 방구석에서 까르르 웃는 아이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는 저와 친정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웃음꽃이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최고급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부럽고 당당하며 여유로운 부자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불을 끈 그날 밤, 저는 넓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붉은 와인잔을 가만히 기울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눈물 흘리지 말고 진짜 행복하게만 살자, 응? 옆에 서 있던 엄마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 우리 딸이 똑똑하고 잘난 덕분이지. 고맙다, 지우야. 창밖으로는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인생에 더는 눈물 흘릴 일도 저 나쁜 인간들에게 억울하게 당할 일도 없을 거라 굳게 믿으며 평생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늑하던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여유롭게 회사 홈페이지의 고객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그만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네. 먹다 보니 국밥 안에서 시커멓고 커다란 죽은 벌레가 나왔어요. 라는 악의적인 글이 징그러운 벌레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손이 부들부들 떨려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 끔찍한 글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1분도 안 돼서 온갖 인터넷 아기 엄마들 카페와 모임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주말인데도 회사 고객센터 전화기는 불이 나다 못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직원이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제 대표실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전화가 끊이지를 않아요. 전부 다 사기꾼이라며 당장 돈을 환불해내라,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김 대리님, 일단 숨 좀 돌리고 진정해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부터 눈 크게 뜨고 다시 봐요. 우리 공장이 어떤 공장인데 거기서 벌레가 나와요.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써서 해명하기도 전에 국가에서 식품위생을 점검한다는 단속 반원들이 도둑놈 잡듯이 예고도 없이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단속 반장은 제 얼굴에 대고 신분증을 척 내보이며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말했어요. 윤지호 대표님,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단속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위생조사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공장 생산을 정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당장 기계 끄시고요. 하루아침에 공장 기계가 뚝 멈춰서 버렸고 물건을 받아가던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들도 일제히 우리 국밥 제품 판매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가슴을 쾅쾅 치며 매일같이 적어둔 공장 위생일지와 사방에 달린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까지 단속 반원들 코앞에 다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공장이 먼지 하나 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돌아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란 말입니다. 파리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들어갈 틈새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신문사와 방송국은 이미 우리 회사를 벌레 나오는 쓰레기 불량식품이나 만드는 악덕 기업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자극적인 기사가 하루에 수십 수백 건씩 인터넷에 도배가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너무 치밀하게 돌아간다는 의심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저를 죽이려고 짜놓은 악랄한 각본 같았어요. 저는 곧장 우리 구세주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상해요. 인터넷에 벌레 나왔다고 처음 글 올린 그 손님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뒤를 좀 캐주세요. 제 직감인데 분명히 저 사람 뒤에서 돈을 대주며 조정하는 배우가 있을 거예요. 윤지우 씨,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이미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낱낱이 파헤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가 아주 어두운 얼굴로 서류 한 뭉치를 제 책상 위에 툭 내밀었습니다. 윤지우 씨, 짐작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인터넷에 글 올린 놈, 알고 보니 옛날부터 일부러 음식에 이물질 넣고 대기업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던 악질 전과자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거액을 보낸 통장을 발견했는데 가짜 이름으로 만든 대포 통장이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변호사의 다음 입술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분노로 이를 부득 깔며 말했습니다. 그 가짜 통장의 더러운 돈줄을 밤새도록 끝까지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윤지우 씨 전 남편과 그 악독한 시어머니 계좌가 최종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 손을 잡고 윤지우 씨를 망가뜨리려고 더러운 조작극을 벌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오싹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전 재산을 탈탈 털려 빈털터리가 되고 불륜 소문이 나서 대기업에서도 비참하게 쫓겨난 전 남편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복수심에 이글거리던 시어머니까지 가세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목소리를 바짝 낮추며 한마디를 더 던졌는데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소리였습니다. 윤지우 씨,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숨겨진 속셈입니다. 저 인간들이 일부러 윤지우 씨 국밥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다음에 법원에다가 윤지우는 파산해서 이제 자식을 키울 돈도 능력도 없는 여자다라고 핑계를 대서 아이 양육권을 강제로 다시 빼앗아 올 속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고생을 하고 제 목숨을 다 바쳐서 겨우 지켜낸 내 아이를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또다시 빼앗아 가려고 더러운 수작을 부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에서 수억 원대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공장문을 강제로 닫은 데 따른 거래처들의 위약금 청구서가 매일같이 빚 독촉장처럼 줄줄이 날아들었어요. 회사는 당장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야 할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불안에 부들부들 떨던 공장 직원들은 하나둘씩 눈치를 보더니 결국 사직서를 들고 제 대표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제 눈을 피하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 딸린 식구들이 있고 먹고 살아야 돼서요. 회사가 당장 망하게 생겼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저는 야속했지만 차마 그 사람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을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다 떠나간 텅 빈 공장 바닥에는 환불 주소지가 적혀 되돌아온 국밥 상자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상자 더미 사이에 털썩 주저앉아 다 찢어지고 망가진 종이 상자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친정엄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지우야, 아휴, 내 새끼. 너 얼굴이 반쪽이 되다 못해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야. 이러다 저 나쁜 놈들 잡기도 전에 네가 먼저 쓰러져 죽겠어.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가슴을 쥐어짜다가 이내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나 절대 안 무너져. 저 악마 같은 인간들 뜻대로 우리 엄마랑 우리 귀한 아이의 보금자리를 다시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번엔 절대 순순히 안 당해. 저는 차가운 공장 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 악을 쓰며 천천히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 무지막지한 시댁 식구들을 향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눈물로 가슴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독하게 추스르고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던 남은 직원들을 대표실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눈물 어린 호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단 한 번도 거짓말로 산 적 없습니다. 이번 벌레 소동은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파놓은 더러운 함정입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제 곁을 지켜주십시오. 제 떨리는 목소리와 애절한 눈물에 회사를 등 돌려 떠나려던 직원들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가슴이 찡해졌는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더니 마침내 한 직원이 목이 메인 채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표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공장 운영하셨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대표님 믿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직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운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운 저는 본격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반격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겉모습을 허름하게 숨긴 채 인터넷에 벌레 사진을 올려 사기극을 벌인 그 악성 손님 전과자 놈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빳빳한 수표 몇 장을 흔들며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봐 형씨, 그 부자 사모님이 약속한 돈 그거 언제 줄 줄 알고 목을 메고 있어? 내가 그거보다 훨씬 몇 배는 더 쳐줄 테니까 당장 나랑 손 잡읍시다. 대신 돈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 시켜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는지 나한테만 똑똑히 말해주면 됩니다. 대신 돈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벌였는지만 내 귀에 똑똑히 말해주면 됩니다. 아휴, 사실대로 말하리다. 그거 내 생각 아니에요. 그 대기업 다니다 잘린 아들놈이랑 그 집 사모님이 시킨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서 벌레 사진 가짜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쫙 퍼뜨리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변호사는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로 그 내용을 낱낱이 녹음해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을 망치려던 그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숨통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놓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매서운 신문사 기자를 비밀리에 만나 그동안 피눈물 흘리며 모은 조작 증거와 녹음 파일을 통째로 던져주었습니다. 기자가 자료를 받아 기사를 내자마자 냄새를 맡은 경찰들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추적하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시어머니의 호화저택과 회사 사무실로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들이닥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구석진 금고 안에서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남몰래 숨겨두었던 진짜 비밀 장부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뒤로 땅을 사고 팔고 투기를 부리며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도 수백억 원이나 되는 나라 세금을 야금야금 빼돌린 흉악한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밝혀진 거예요. 그 오만방자하던 시댁 집안은 이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치병타를 입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수화기 너머로 귀가 찢어지도록 통쾌한 목소리로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윤지우 씨,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위생 점검을 하던 국가기관에서도 우리 공장이 깨끗하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누명을 벗었어요. 억울하게 불량식품 누명을 썼던 우리 엄마의 위로 브랜드를 향해 속았던 국민들의 미안한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미안함은 곧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주문량으로 이어졌어요. 대역 죄인처럼 사과 방송을 내보낸 홈쇼핑 채널은 우리 국밥을 다시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 황금 시간대에 긴급 편성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큰 매출을 기록하며 기적처럼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며칠 뒤 차가운 구치소에서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갇힌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겉봉투만 봐도 비굴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소송을 취하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야,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고 시어머니였는데 편지 한번 읽어는 봐야 되지 않겠어? 애비 없는 자식 만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아니 엄마, 이제 와서 저 인간들 헛소리 들어서 뭐해. 저 악마 같은 인간들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낼 거야. 아주 깨끗하게. 저는 편지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대표실 구석에 있는 문서 파쇄기 구멍에다가 그 더러운 편지지를 한 장씩 낱낱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는 우리 국밥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언제 멈췄냐는 듯 거대한 기계들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지우 씨, 우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네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다 우리 변호사님과 우리 엄마의 국밥 한 그릇 덕분입니다. 제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정말 고맙게 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손바닥이 짝소리 나게 마주치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맞이한 봄날은 눈부시게 따스했어요. 저는 엄마의 국밥집이 있던 옛 시장터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동네 상인들을 돕고 가르치는 작은 배움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첫 삽을 뜨는 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한때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는 제가 그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박수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재산을 세금과 벌금으로 다 빼앗긴 시어머니는 끝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돈과 힘을 자랑하던 그 거만한 집안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차가운 감방에서 쓸쓸하게 늙어갈 시어머니를 떠올려도 제 마음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막노동을 전전하며 폐인처럼 산다는 전 남편의 소식도 건너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움도 고소함도 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무 감정 없는 고요함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변호사는 우리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일 끝나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겨서 좋네요. 그동안 혼자 끼니 거르는 거 보기 안쓰러웠거든요. 저도요. 옆에 있어줘서 든든해요.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일에서도 삶에서도 서로 기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위로는 나란을 넘어 바다 건너까지 팔려나갔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어엿한 회사가 되었어요. 저는 여기저기 강연에 불려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낸 한 여자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나약한 초보 엄마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붉게 물든 노을을 올려다보며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이 행복은 결코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텨낸 인내와 끝까지 굽히지 않은 용기로 제가 직접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뚝배기 속 국밥처럼 뜨겁고 치열했던 제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제 눈물 자국 하나 없이 맑아진 저와 우리 가족의 진짜 인생이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멸시받고 가장 약한 순간에 짓밟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우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거대한 벽 앞에 맞섰고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딸을 살리고 그 손맛이 다시 온 가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것이 결국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도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